채권하는 사람 고부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저술가이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의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이라는 책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한국에서도 많은 독자를 가진 저술가입니다. 현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의 역사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책을 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서인 사피엔스는 인류의 과거를 개관하면서 유인원이 어떻게 지구 행성의 지배자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 저서인 호모데우스, 생명의 장기적인 미래를 탐사하면서 인간이 결국 신이 될 수 있는지, 지능과 의식의 최종 문명은 무엇일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서가 바로 이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입니다. 이 책에서는 인간 사회가 당면한 현안들이 무엇인지 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과 선택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후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등 21가지 주제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 자유주의의 실추와 디지털 전체주의의 부상, 데이터 소유에 따른 불평등의 심화, 민족주의와 종교적 근본주의의 부활 등 아주 다양하고 도전적인 전 지구적인 현안들에 여기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자유주의에 관한 유발 하라리의 생각입니다. 20세기 들어서 파시즘과 공산주의, 자유주의가 경합을 하다가 자유주의만 살아남았다. 자유주의는 자유의 가치와 힘을 신봉합니다. 민주정부는 독재 체제를 대신했고 자유기업은 경제적 제약을 극복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유주의는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많다고 인정합니다. 많은 지역이 독재자의 지배를 받고 있고 자유민주적인 국가에서조차 많은 시민들이 빈곤과 폭악과 억압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인권을 보호하고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자유시장을 확립하고 개인과 사상과 상품이 세계 전역에 걸쳐 최대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유주의에게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위기가 닥칩니다. 장벽과 방화벽이 높아지고 이민자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저항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 트럼프에 의해서 발휘된 신고립주의 그런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브렉시트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민주주의와 자유시장, 인권, 사회적 책임을 믿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들이 국경에서는 제한될 수 있다. 일국 범위 안에서 그냥 가능하지만 일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경에서는 제약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국경 장벽을 세우고 외국인들에 대해서 비자유주의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발 하라리는 생명기술, 정보기술, AI의 발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생명기술 분야 혁명은 경제와 사회뿐 아니라 사람의 신체와 정신까지도 재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발달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인간 내부의 세계까지도 통제할 수도 있고 생명을 설계하고 만들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 생명기술과 정보기술은 주로 기술자, 과학자, 기업가들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어떤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들은 어느 누구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신경과학과 행동경제학 같은 분야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직관이라고 믿고 있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직관이 아니고 일정하게 패턴을 인식하는 데 따른 패턴 인식이다 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상대의 얼굴이나 표정, 음성의 높낮이, 손의 움직임, 심지어 채찍까지도 분석해서 생화학적 판단을 하고 있다. 즉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함으로써 실수를 줄이고 확률적으로 높은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한 번 더 곱씹으면 이런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AI가 인간이 직관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했던 것도 인간을 능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AI는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AI가 인간을 능가하거나 대신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더구나 이제 AI는 수백만 개의 전 세계의 AI와도 연결될 수도 있고 순식간에 전 지구적인 규모로 업데이트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분야까지 AI는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좋은 측면에서 이해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AI 의사는 수십억 명에게 훨씬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운전하는 자율주행 차량이 전면적으로 도입된다면 사망자가 90% 이상으로 획기적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어떤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모든 포유류와 조류가 생존과 재생산의 확률을 재빨리 계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생화학적인 기제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은 직관이나 영감 자유가 아니라 계산에 기반을 둔 생체적 현상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멀지 않은 미래에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우리 몸의 겉과 내부에 부착된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생체 특정 데이터를 분석해서 인간의 감정까지 분석하고 심리에 맞는 처방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혁명이 합해지는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자들이 인간 신체, 특히 인간의 뇌와 감정의 신비를 해독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컴퓨터 과학자들이 유례없는 속도로 데이터 처리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기술 혁명과 정보기술 혁명이 합쳐지면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감정을 인간보다 훨씬 더 잘 모니터하고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빅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알고리즘에 의존하고 싶은 유혹은 점점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버티고라고 하지요. 우리말로 풀면은 공간 정의 상실이라고 하는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높은 하늘에 가면은 바다 위를 날 경우에 위가 하늘이고 아래가 바다여야 되는데 비행기가 거꾸로 돌아도 마치 밑에 바다가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이고 위가 바다인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는 거죠. 버티고 상태에 빠지면 조종사는 뭘 믿어야 될까요? 자기의 감정, 자기의 시각, 자기의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기계를 믿고 비행기를 조종해야지 버티고 상태를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율 자동차나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과거에는 인간만이 할 수 있었던 결정들, 즉 윤리적인 문제들까지 고민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을 하는데 앞에 아이가 뛰어듭니다. 이 자율주행 차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를 피하기 위해서 내가 다쳐도 상관이 없게 스스로 길 밖으로 사고를 낼 정도로 확 틀어야 된다는 건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앞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갈 때 서야 되지만 서지 못할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달했을 때 이 7명, 8명의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탄 사람의 목숨을 희생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알고리즘을 만들 것인가에 관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불가피했을 때 주인을 보호할 것인지 보행자를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도로 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주인이 희생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한테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차를 당신이 구입할 것인가? 라고 물으면 대부분은 아니오라고 합니다. 이 모순된 모럴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것을 AI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가진 소수의 권력과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다수의 대중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가 인류 다수에게 혜택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의 불평등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1%의 부유층이 전 세계 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최고 부유층 100명이 최저 빈곤층 40억 명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갈수록 극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양극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더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0년 후에는 상위 1%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는 그런 세상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만이 아니고 세계의 미와 창의력, 건강까지 대부분을 상위 1%의 사람들이 차지하는 세계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중의 미래는 이 소수 엘리트의 선의에 의해서 좌우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부와
권력이 소수 엘리트에게 집중되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발 하라리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유를 규제하는 것이다. 과거에 토지가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다면 앞으로는 데이터가 될 것이다 라고 유발 하라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손에 넣기 위한 경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고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 페이스북, 바이두, 텐젠트, 우리에게 무료 정보와 서비스, 오락물 등을 무료로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막 향유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들은 우리에 관한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자기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소수 엘리트가 이렇게 신과 같은 힘을 독점하고 있는 것을 막고 싶다면 핵심적인 것은 이 데이터를 누가 소유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나의 DNA, 나의 뇌, 나의 건강 정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느냐, 정부에 속해져 있느냐, 민간 기업에 속해져 있느냐, 아니면 인류 공동의 소유인가? 이 질문에 올바른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사회 정치적 시스템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종교는 인류의 인지가 생기면서부터 함께 해온 아주 오래된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지금에도 종교는 살아남았습니다. 유발 하라리는 21세기에 있어서 종교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21세기의 종교는 비를 내리게도 하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폭탄도 못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이며 그들은 누구이고 누구를 치료해야 하고 누구에게 폭탄을 투척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종교에 약간의 상상력과 재해석을 거치면 근대 제도와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속주의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은 나름의 일관된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재 누리는 도덕이 하늘의 절대대화가 내린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진실입니다. 믿음이 아닌 관찰과 증거를 기반으로 하는 그 진실입니다. 이들 덕분에 원자의 비밀이 풀렸고 유전체를 해독했고 생명의 진화 과정을 알아냈고 인류 자신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속주의자가 중시하는 또 하나의 가치는 연민입니다. 세속주의의 도덕률은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깊이 헤아리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속주의자가 진실과 연민에 헌신하는 태도는 평등을 향한 헌신으로 귀결됩니다. 또한 생각하고 실험할 자유도 필요하고 편견과 억압적인 체계에 맞서 싸울 용기도 필요합니다. 세속주의자는 자기 의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하라리는 권력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불가피하게 진실을 왜곡합니다. 마치 손에 망치를 들고 있으면 주변의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찌어찌 이런 충동을 이겨내도 주위에서 손에 망치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어떤 술탄도 신하들과 부하들이 자신에게 진실을 말한다고 확신하지는 못합니다. 고대 권력은 블랙홀처럼 주변 공간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그 곁에 가까이 갈수록 모든 것이 심하게 뒤틀립니다. 권력자가 만나는 사람마다 아첨하거나 달래거나 아니면 무언가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들은 권력자가 겨우 1분이나 2분밖에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 자신의 말이 부적절하거나 뒤죽박죽 될까봐 노심초사하다가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아주 흔한 상투어만 내뱉고 맙니다. 진심으로 진실을 원한다면 권력이 블랙홀에서 떨어진 곳에서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수많은 이방인들과 협력할 수 있는 유일한 포유동물입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허구의 이야기를 믿도록 납득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같은 허구를 믿는 한 우리는 다 같이 동일한 법을 지키게 되고 그럼으로써 효과적으로 협력도 할 수 있습니다. 1명의 사람이 어떤 조작된 이야기를 한 달 동안 믿으면 그것은 가짜뉴스입니다. 그렇지만 10억 명의 사람이 1000년 동안 믿으면 그것은 가짜뉴스가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하레는 지금 내가 멕시코나 인도, 엘라바마의 어느 구식 학교에 있는 15살 소년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어른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그들 자신이 자신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또 현대의 세계는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른들의 말이 시대를 초월한 지혜인지 시대에 뒤떨어진 편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이야기는 나에게 역할을 주면서 나의 지평 너머로 뻗어가야만 하지만 반드시 진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야기는 순수한 허구이면서 내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느끼게 해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다양한 문화와 종교, 부족들이 발명해온 수천 가지 이야기들 중에 어느 하나도 진실인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인간의 발명품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왜 이 이야기를 믿을까요? 그것은 바로 개인의 정체성이 이야기 위에 구축되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의 정체성만이 아니고 집단의 제도 역시 이 이야기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기초가 튼튼해서라기보다는 지붕의 무게 때문에 탈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해석은 우주가 내게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주에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자는 두 가지 계율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창조와 자유를 위한 투쟁입니다. 자유를 위한 투쟁은 사회적, 물리학적, 물리적 제약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포함됩니다. 독재자에 맞서 투쟁할 수도 있고 암치료법을 찾아낼 수도 있고 소녀들에게 읽기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커다란 질문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고통에서 벗어나느냐입니다. 모든 허구적 이야기를 포기하면 이전보다 훨씬 더 명료하게 실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대한 이야기에 직면했을 때 그것이 실체인지 상상인지 알고 싶다면 핵심적인 질문을 하라고 하라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치인이 신비로운 용어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늘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희생, 영원, 순수, 구원, 애국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면 그 즉시 정치인의 말을 의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주제와 사고의 폭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관된 사고체계, 어떤 일관된 철학체계를 생각하고 책을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제 하나하나들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골라 읽으셔도 좋습니다. 이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에 주는 별점은 4입니다.